시어머니의 달궈진 숨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낯뜨겁게 이어지는 그 숨소리의 주인은 바로 시어머니였고 함께 뒤엉켜 있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믿어온 결혼 생활은 산산이 부서졌고 우리 집은 더 이상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31살,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집안일을 챙기고 가계부를 쓰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안 구석구석에서 낯선 물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빨간 손수건은 이상하리만큼 자꾸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물건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야릇하고 위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엄마로 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분이셨죠. 그녀는 어느 날 불쑥 우리 집에 들어와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마치 뜨거운 열기처럼 이 집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몸에 딱 맞는 옷차림을 하셨습니다. 블라우스든 원피스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가슴선, 무릎 위에서 뚝 떨어지는 치마, 긴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실루엣. 집안에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 단정함은 언제나 지나치게 여성스럽고 은근히 도발적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거실 공기가 무겁고 끈적했고 평소 푹신했던 소파도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빨간 손수건 한 귀퉁이가 살짝 보였어요. 분명히 제가 놓은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부엌 컵들에는 진한 빨간 자국이 묻어 있었고 제 립스틱 색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바르시는 뜨거운 빨간색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도와주실 때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는데 그때마다 블라우스 사이로 부드러운 곡선이 은근히 드러났어요. 시어머니 손이 남편 어깨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 야릇했어요. 너무 오래, 너무 천천히, 마치 애무하듯 만지시는 게 평범한 가족 사이의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편 앞에서 물건을 집으려고 몸을 구부리실 때의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계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발견을 한 게 있어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옷들을 넣는데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빨간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속옷에 묘한 얼룩이 묻어있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그런 종류의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겁고 끈적한 다른 여자의 흔적 같은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한 건 두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이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시어머니도 거의 동시에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마치 서로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 왜 비밀스럽게 연락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커피를 따르시면서 남편 손등을 살짝 스치듯 만지셨는데 그때 남편이 보인 반응이 너무 격렬했어요. 순간 움찔하면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커피를 더 주겠다고 물으셨어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하고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앉아서 뭔가를 바르고 계셨어요. 실크 잠옷 차림이셨는데 어깨끈이 한쪽으로 살짝 흘러내려 있었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진한 화장을 고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 빨간 손수건을 들고 계셨어요. 거울에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이를 잊게 만드는 탄탄하고 우아한 몸매의 부드러운 곡선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요염하게 꾸미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침실에서 귀를 기울이면 집 분위기가 뜨겁고 무거워졌습니다.
복도에 그림자가 2개씩 포개져 보였고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사라진 대신 모르는 이름이 계속 감미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 소리, 현관문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신경 쓰였는데 어느 날 밤 그 익숙한 소리들 사이에 전혀 다른 뜨겁고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분명히 찬물로 샤워를 했을 텐데도 거친 숨소리가 여전했고 마치 방금 격렬한 운동을 했던 사람처럼 온몸이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 부분에는 제가 만든 적 없는 붉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자국들을 자세히 보니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강한 압박을 받은 듯한 모양이었고 색깔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았어요. 어디 다쳤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면서 어디서 긁혔나 보다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면서도 흥분된 것 같았고 제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샤워 후에는 상쾌하고 개운해하던 남편이 그날은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기운도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 같았어요. 그 의심은 결국 저를 남편의 회사로 이끌었습니다. 집에서만 느껴지던 불안이 과연 제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더는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 회사 로비에서 2사람의 발자국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북쪽 엘리베이터로, 시어머니는 남쪽에서 올라오셨어요.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엘리베이터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2사람이 겹치는 순간을 봤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고 노트에 빨간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에 비친 남편 목에는 야릇한 자국이 있었어요. 회사 탕비실 뒤쪽 컵에는 진한 립스틱 자국과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쓰시는 컵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복도에서 우연히 2사람을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앞을 지나가시면서 아주 짧은 순간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습니다. 그 눈빛은 가족 사이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깊고 은밀하고 위험한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주 관능적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 요염한 미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인사로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그 미소에 화답하듯 목을 살짝 기울였고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손짓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빨간 손수건을 꺼내서 목선을 따라 천천히 아주 야릇하게 닦아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도발적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고 계신 타이트한 원피스가 몸의 라인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특히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순간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2사람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긴장감과 감정의 교류가 공기 중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들만의 은밀한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시선은 분명히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금지되고 위험한 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회사에서 목격한 그 뜨겁고 은밀한 장면 이후로 저는 집에서도 더욱 예민하게 2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었어요.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구석진 곳에 세워진 한 대의 차가 눈에 띄었어요. 그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했지만 지하 주차장에는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 차 전체가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유리창들이 모두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안에서 나오는 입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왜 차 안이 그렇게 후끈한지, 그리고 왜 창문이 그렇게 기니 서는지 이상했어요. 의심스러워서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혹시 제 남편 차인가 싶어서 번호판을 확인해 봤는데 남편 차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낮고 거친 숨소리 같은 게 들렸고 가끔씩 여자의 작은 신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차 옆을 지나가면서 살짝 옆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뿌연 유리창 너머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는데 서로 밀착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빨간 손수건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차 밖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차의 흔들림과 뿌연 유리창,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신경 쓰였어요. 주차장에서 본 그 빨간 손수건이 시어머니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빨간 손수건이 정말 그 차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과 같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방을 몰래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간 손수건만 확인하려던 것이었는데 시어머니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낡은 갈색 봉투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에는 학교 교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지금의 시어머니를 쏙 빼닮았지만 훨씬 어리고 순수해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남학생은 충격적이게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고등학생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교복을 입고 학교 뒤뜰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남학생인 제 남편은 여학생인 시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자연스럽게 두르고 있었고 여학생은 남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연인 사이의 포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사진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바다에 놀러간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손에는 지금과 똑같은 빨간 손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25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시어머니는 그보다 한 살 위인 3학년이었던 거죠. 선후배 사이에서 시작된 사랑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리지만 이미 어른스러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풋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본 그 흔들리는 차 안에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이에요.
25년 전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엄마가 되기 전에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다시 옛 연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일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발견했던 빨간 손수건들,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시선 교환, 그리고 주차장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그 사진들을 본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저를 점점 더 위험한 행동으로 이끌어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본격적으로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외출할 때마다 멀찍이 따라다니며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한 모텔 앞 차에서 내리시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사진에서 봤던 그 모텔이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익숙한 곳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빠져나온 거였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시간 후에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편은 뭔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행복해 보였어요. 25년 전 고등학생 커플이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집요하게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들, 집안에서 주고받는 의미심장한 눈빛들, 제가 없을 때만 나누는 대화들까지 모든 걸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회사까지 가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점심시간에 남편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걸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 감정이었어요. 분명히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데 동시에 뭔가 흥분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엿보는 스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소름이 돋았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순수했던 고등학생 커플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살금살금 내려가 보니 소파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남편은 상의를 벗은 채였어요.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걸 덮어둘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뜨거운 현장을 목격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은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폭로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너무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25년 동안 쌓아온 은밀한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먼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들이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들을 남편 폰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특히 그 모텔에서 만나는 장면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계획하면서 저 자신도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든 만큼 저도 그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텔에서 만날 예정인 날, 저도 그 모텔로 갔어요. 그들이 들어간 방 바로 옆방을 잡았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들의 뜨거운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벽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다른 날에는 집에서 더 대담한 일을 벌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2층에서 만나고 있을 때 저는 1층 거실에서 그들의 소리를 녹음했어요. 천장을 통해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들이 몰래 만나는 모든 장소를 파악했어요. 회사 주차장, 근처 카페, 심지어 백화점 화장실까지도 그들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들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몇 주 동안 수집한 증거는 정말 엄청났어요. 동영상,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그들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시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25년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관계, 결혼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불륜 관계, 모든 걸 낱낱이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시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그 오래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다고, 2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분은 차분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분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한 동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텔에서의 장면, 집에서의 장면, 회사에서의 장면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걸 시아버님께 보여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결국 다치는 건 너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 섬뜩함이 들었지만 이미 복수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먼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재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겁고 심각해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앉으라고 하시면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분이 하신 첫 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25년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관계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처음 그분과 결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너무 자주 제 남편 얘기를 하시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새엄마의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흥신소 사람들 고용해서 조사를 했더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도 복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행동에 나서는 바람에 계획이 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에게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차분하게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그 아이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였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 파트너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했다고 하셨어요. 그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아들을 책임져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 남편은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혈연 관계는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왜 시아버지 앞에서도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선택권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복수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살 것인지 말입니다. 시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당한 모든 굴욕과 배신감, 그리고 바보처럼 속아 넘어간 제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진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아버지의 복수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폭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익명으로 상세한 제보를 했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과 함께 직장 내 불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갔고, 며칠 후 남편은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남편이 카드로 결제하려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카드는 막혔고, 계좌는 텅 비어 있었고, 직장은 잃었으니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흥신소를 통해 그분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헤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동창회 카카오톡방에 익명으로 25년 전 사진들을 올렸어요. 교복 입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던 요가원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젊은 양아들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분은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시아버지가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혼인 무효 소송, 재산 분할 거부, 위자료 청구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될 상황이었어요. 복수가 진행될수록 저도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응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이상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구직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볼 때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남편이 집 앞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몇 시간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25년 전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속여온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은 그분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는 거짓된 눈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후회했다면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사과를 했을 테니까요.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와 시아버지만이 최후의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가 모두 끝나고 나니 예상했던 만족감 대신 깊은 허무함만 남았어요. 그들이 사라진 이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제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저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더욱 외롭고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해질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저 역시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복수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소식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이 집을 떠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이 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우리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으로 보이더니 아예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출근할 때까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타나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용서를 빌었어요. 처음 며칠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지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똑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새벽부터 서 계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처음에는 통쾌했지만 점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시아버지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말을 걸지는 않으셨지만 시어머니를 지나칠 때 걸음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것도 보였습니다. 3달째에는 더욱 변화가 뚜렷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을 지나갈 때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아픈 것 같아 보이자 잠깐 멈춰 서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대문 앞에 서 계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비에 완전히 젖어서 떨고 계시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결국 마음이 흔들리셨나 봐요. 차에서 내리셔서 시어머니에게 우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감기 걸리겠다고 들어가서 옷이나 갈아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게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정착하신 지 3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입덧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는데 병원에 다녀오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하신 거였어요. 48살 나이의 말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가까워지셨던 건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아주 특별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복잡하고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 같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 교활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도도 평소와 달랐어요. 반짝이면서도 깊숙한 곳에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만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될 것 같다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그 알 수 없는 미소를 더욱 짙게 지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복수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더 큰 계획이 안에 들어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 미소에는 분명히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지위는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정당한 아내가 되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린 후 10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마치 새 생명을 기다리는 젊은 아버지처럼 들뜨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셨어요. 아기 방을 꾸미고 유아용품을 사고 임산부인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 기간 내내 완벽한 임산부 역할을 하셨어요. 몸조리를 위해 집 밖 출입도 거의 하지 않으시고 시아버지가 사다 주신 것들로만 생활하셨습니다. 마치 정말로 나이 들어서 얻은 소중한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 같았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이였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셔서 병원에서부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눈 모양과 코 라인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아기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기의 이목구비가 시아버지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아기가 웃을 때 나타나는 입모양과 눈썹 라인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남편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는 항상 화면을 재빨리 지우셨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침대에 놓고 나가셨어요.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발신자 이름이 잠깐 보였습니다. 민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는 복수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계속 제 남편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매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던 것도, 임신한 것도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복수 계획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것도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린 것도 모두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마음을 돌린 그 비 오는 날도 미리 계획된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임신 계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후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면서도 동시에 몰래 남편과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확인되자 모든 걸 시아버지의 아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더 자세히 보니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시아버지의 감정을 조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비를 맞으면서까지 버티는 것도 모두 시아버지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연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시어머니는 제가 증거를 수집하고 복수를 계획하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제 복수로 인해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잃게 되면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시아버지를 위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복수는 사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더욱 소름 끼쳤던 건 시어머니가 이제 이 집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정당한 아내로서, 그리고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의 진짜 아버지인 제 남편도 언젠가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흘러왔던 거였어요. 저는 그 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했고, 제가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두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 집에서 쫓겨나고 행방불명이 되었던 남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많이 자랐고 옷차림도 예전의 말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빙긋 웃으면서 자기 집인데 왜 있으면 안 되냐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2층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기를 안고 계셨는데 남편을 보시더니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 들어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를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컸다면서 아빠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공공연하게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직 시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곧 모든 걸 알게 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시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며칠 후에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셨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시아버지가 드시는 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구해왔다는 건강보조식품이었는데 그것을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가 그 건강보조식품을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캡슐을 열어서 안에 가루를 빼내고 다른 흰 가루를 넣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캡슐을 닫아서 원래 용기에 넣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뭔가 해로운 것을 먹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누가 믿어줄지 의문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셨어요.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셨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부검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분의 눈에서 슬픔보다는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가끔씩 시어머니와 주고받는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언장을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진짜 가족은 시어머니와 아들이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유언장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게다가 필체도 평소 시아버지 글씨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결국 저는 이 모든 일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완벽한 공작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천천히 독살하고 유언장까지 위조해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들의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법적으로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돌보거나 외출할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서 은근히 찝쩍거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킨십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어깨를 스치거나 무언가를 전해주면서 손을 일부러 만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서 제 허리를 감쌌어요. 깜짝 놀라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남편은 웃으면서 우리는 아직 부부라고 왜 이렇게 차갑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역겨워서요. 시어머니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에게도 손을 대려고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남남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귀찮게 굴었어요. 밤에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샤워하고 나올 때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거나 심지어 잠자는 동안 제 침대 옆에 서 있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방문에 자물쇠를 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일부러 끼어들어서 남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냉랭한 말투로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저를 불러서 경고하셨어요. 혹시 남편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이미 모든 걸 잃은 처지의 욕심까지 부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남편과 마주치지 않도록 일부러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하거나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저를 밖으로 심부름을 보내셨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뭘 해도 삐딱하게 보시고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즉시 나타나서 방해하셨습니다. 심지어 제 방을 몰래 뒤지기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를 서재로 불러서 이제 이 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변했어요. 제가 언제 남편을 유혹했냐고, 오히려 남편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법적으로도 재산을 물려받을 게 없다고 하시면서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꼬리를 내리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워볼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떠올리니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어요. 25년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계획, 저를 속이고 이용한 일들, 시아버지를 독살한 것까지 모든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와 남편은 몰랐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과 새로 발견한 사실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릴 계획이었어요. 집을 떠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한 모든 굴욕을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